퍼스널 브랜딩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있어 보이는 거, 있어빌리티 막 이러면서 그 있어 보이는 게 브랜딩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 전문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전문가라고 불러주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거.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전달할 자격이 있는 페르소나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발언권이 생겼어요. 사실 소셜미디어 계정 없는 사람 없죠.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죠. 와이파이 다 있죠. 뭐가 부족해. 다른 채널에서 한 번도 안 했던 얘기인데,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사실 우리 채널에서도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가 진짜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냥 좋아하는 걸 먹고 살고 싶었다, 살고 싶다, 하려고 이런 걸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저희 채널을 찾는 분들이나 우리 세대 모두가 다 그거에 대한 게 되게 큰 화두잖아요. 근데 이제 앤드류님은 어쨌든 미국 생활을 그렇게 정리하고 오셨던 게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걸까요?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는 저희한테 기회가 더 많죠. 어딜 가도 와이파이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가격도 싼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소셜미디어라는 게 발전이 돼서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보고 있고, 전통 미디어보다 오히려 소셜미디어가 더 많은 조회수와 많은 광고비를 갖고 있고, 여기에 돈이 더 투자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너가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고 있으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조금 많이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배달의 민족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배달의 민족 광고를 봤는데 어떤 분이 취미를 하는데 그 취미를 하려면 돈이 드니까 배민 서비스를 해갖고 그걸로 알바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는 게 그 메시지인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거를 왜 알바까지 해가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 그 알바를 내 부업으로 만들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예를 들면은 그림 그리는 게 좋다. 그럼 그림 그리는 거를 올려서 뭐 인스타그램에 판매도 할 수 있고, 굿즈로 판매할 수도 있고, 그림 그리는 뭐 클래스를 열 수도 있고. 사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월급이 너무 적었잖아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부업거리를 찾게 됐는데, 그때 캘리그라피 취미가 있었어요. 특히 영문 캘리그라피를 되게 좋아해서 제가 워크숍도 참여하고, 붓을 원래부터 쓰던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빨리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이거를 가르쳐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제가 캘리그라피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내 친구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브라이덜 샤워 하는데 거기에 초대장에 디자인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줘서 돈을 받았어요. 이게 돈이 되네?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 내가 이걸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서 주변에서 그런 기회를 주네? 또 한 친구는 저한테 자기가 아는 캔들 회사가 있는데 커버에 캘리그라피 디자인을 넣고 싶은데 너가 잘하는 것 같아서 추천해줬다, 한번 연락해봐라. 거기서 제가 캘리그라피를 해줘서 또 부수입이 생긴 거예요. 이게 돈이 되네? 근데 그때 저 팔로워가 없었어요. 없는데도? 네, 팔로워가 1000명도 안 됐을 때였어요, 인스타그램. 그럼 내가 이걸 가르쳐봐야겠다. 그거는 계속 수익이 낼 수 있으니까 교재 같은 걸 만들어서 페이스북 커뮤니티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이런데 달아서 올리면서 LA 한인분들이 쓸만한 해시태그를 찾아서 거기에 막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고 이러면은 제 계정으로 들어오고, 캘리그라피가 보이고 캘리그라피 수업을 한대 이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외를 했어요. 대박. 왜냐면 사실은 부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몰래. 네, 몰래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크게 몇십 명씩 해갖고 하는 거 못하고 한 명씩 하려고 했는데 보통 한 명이 안 오거든요. 친구 한 명 데리고 오고, 어색하니까 2명 데리고 오고, 그러면 한 분한테 제가 1시간에 70불 받았어요. 한국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 한 3명 모이면 1시간에 그렇게 어떻게 벌어요? 주말에 그 정도면 완전 꿀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던 거죠.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벌려면 앤드류처럼 뭐 팔로워가 몇만 명이 돼야 돼 라는 생각 갖고 안 해요. 나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사실은 돈 벌 수 있는 수단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업으로 먼저 시작해 볼 수 있고, 그게 점차점차 내 주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소셜미디어 계정 없는 사람 없죠.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죠. 와이파이 다 있죠. 뭐가 부족해. 뼈를 때리죠. 그런 탤런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나는 그런 캘리그라피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근데 나는 그럼 뭘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는, 제가 캘리그라피 할 때도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았고, 저는 그때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 가르치기 시작한 거니까 언제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이미 시장에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내 경쟁자가 아니고
왜냐면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이고 나보다 앞서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저희 경쟁자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이 시장의 파이를 키워주는 사람, 그리고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거를 나에게 알려준 사람, 내가 목표해야 되는 사람, 내가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고, 각자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 하나씩은 있거든요. 단순한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엑셀을 잘한다, PPT를 잘한다, 그러면은 그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책을 잘 읽는다, 요약하는 거 잘한다, 그러면은 그런 걸로도 유튜브 영상 만드시는 분도 많잖아요. 해볼 수 있는 건 다양한 거예요. 이제 말로 들어서는 진짜 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거를 그렇게 돈으로 연결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겠는 게 있는 거죠. 뭔가 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거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앤드류님처럼 이렇게 진짜 빨리 컨텐츠를 되게 다양화해가지고 수익화 그런 걸 구축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빨리 구축할 수 있었지? 약간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브랜딩을 하라고 얘기하죠. 수익화를 먼저 생각하고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하게 되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해주는 역할은 사실은 뭐를 해라라기보다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딴 쪽으로 새지 않게.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브랜딩이더라고요. 이걸로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나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또는 어떤 컨텐츠, 그거를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브랜드를 키우는 거에 집중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고 영향력이 생겼을 때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알아서 찾아와요. 알아서. 나는 내년쯤에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를 열고 그다음에 전자책을 쓰고 이거를 기획해서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단순히 브랜딩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추천이 있었고 연락이 왔고 그런 게 자연스럽게 오면서 시작이 된 거지. 지금도 계속 이제 강연 요청이 오거나 출판 제안이 오거나 클래스를 열자고 오는 제안이 지금도 계속 오거든요. 근데 그 오는 이유는 제가 그 분야의 퍼스널 브랜드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이 없었으면, 인스타그램이 없었으면 그런 연락들이 안 왔을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기회가 있는 줄도 몰랐을 거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중에서 내 가치를 전달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브랜딩이죠. 퍼스널 브랜딩이란 말도 사실 예전부터 있었고 저도 대학교 때도 뭐 들었던 얘기인 것 같고, 네. 시대가 바뀌었고 앤드류님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다른 브랜딩이지 않을까? 이름도 담백한 브랜딩이라고 네, 맞아요.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뭔가 힌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퍼스널 브랜딩이 잘못 오해가 됐던 게 PR이랑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PR 막 이런 네, 거. 자기 PR 또는 기사를 고용해서 기사가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써준다. 보도자료 뿌리고. 네, 보도자료 뿌리고 그런 게 PR이잖아요. 그러니까 셀프 프로모션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윗세대는 있어 보이는, 있어빌리티 막 이러면서 그 있어 보이는 게 브랜딩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미디어만 장악하면은 남들이 믿었으니까. 기사들한테 돈 줘갖고 뿌리면은 사람들이 다 이렇구나, 이런 세대에 살았던 분들이니까 야, 브랜딩은 있어 보이는 거야, 있어 보이게 해야 돼 라는 게 그 당시에 퍼스널 브랜딩이었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은 솔직하게 다가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담백하게 난 이런 사람이고, 저는 사실 제 스스로 전문가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디 강연을 가거나 뭐 이런 데 초청받을 때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라고 저를 꼭 이렇게 타이틀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디자인만 경력이, 공부한 것까지 쓰면 10년이 넘는데 디자인 전문가라고는 한 번도 소리를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고작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퍼스널 브랜딩의 전문가라고 사람들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 전문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전문가라고 불러주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담백한 브랜딩인 거죠. 스스로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말을 할 자격이 있고,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브랜딩이 아닐까? 지금 있어 보이는 척 하면은 다 티가 나요. 부자인 척 하다가 걸린 사람이 있고 전문가인 척 하다가 걸린 사람이 있고, 광고 아닌 척 하다가 걸린 사람이 있고. 왜냐면 우리 모두에게 발언권이 생겼어요. 사실은 소셜미디어라는 게 생기면서 몇십만, 몇백만 인플루엔서들이 일반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네이트판이라든지 페이스북 게시글 하나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수록 이제 브랜딩을 하고 싶다면은 담백하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진짜 나를 보여주는 거. 네.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저 그것까지는 이런 질문 알겠어요. 좋아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연결되는 질문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그 담백한 퍼스널 브랜딩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요약을 뭐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쓰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요약이 돼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먼저 공개해도 돼요? 저는 근데 유튜브에 다 공개를 하거든요. 브랜딩의 구조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알게 된 구조예요. 퍼스널 스니커까지. 브랜딩에 대한 책을 쓰시는 네, 퍼스널 거죠? 브랜딩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밀레니얼 후배에 앞서가는 비밀노트. 네. 귀엽다. 내년에 나옵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메시지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지? 그 메시지가 다 있잖아요. 그쵸, 메시지 있죠. 그래서 혜미님의 메시지는 뭐죠? 세상이 정답이 아닌 새로운 삶의 선택지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메시지예요. 그거와 관련된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똑같아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랑 그거를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된다. 이게 제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그 적어야 돼. 메시지를 전달할 자격이 있는 페르소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혜미님은 지금 말할 자격이 있는 이유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랑 컨택하고 연구하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다른 부부랑 다른 결혼식도 하셨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할 자격을 주는 거죠. 다 보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페르소나예요. 저도 이제 드로우앤드는 페르소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그런 페르소나가 있으면은 페르소나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혜미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고 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목적 다음에는 컨텐츠예요. 컨텐츠는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퍼스널 브랜딩의 공식처럼 이야기하는 게 저기 보이세요? 저 포스터, 초록색 포스터. 네. Who I am이 페르소나고 What I do가 목적이고 How I do it이 컨텐츠인 거죠. 그럼 그 세 개가 모이면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로 퍼스널 브랜딩 하는 컨텐츠를 계속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컨텐츠가 단순히 컨텐츠만 만들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컨텐츠 안에 가치가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근데 이 가치를 그냥 나는 가치를 넣었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봐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할 줄 알아야죠. 왜냐면 사람들이 끝까지 들어야 되니까 내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가치를 전달하는 게 컨텐츠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디언스가 생겨요. 팔로워가 는다거나 구독자가 생긴다거나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에 영향력이 생기고 그 분야에 퍼스널 브랜드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클라이언트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 광고 좀 해주세요 라든지 우리랑 이런 컨텐츠 같이 만들어 봐요 라든지 여기 출연 좀 해주세요 라든지 뭐 우리 같이 온라인 클래스를 만들어 봐요 뭐 전자책 만들어 봅시다 컨설팅 서비스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클라이언트가 오면은 수익 창출이 되는 거죠. 메시지부터 페르소나, 목적, 컨텐츠, 어디언스, 클라이언트 이 단계를 다 거치면 좋아하는 일로 그 돈을 버는 거죠. 네, 이게 제가 만든 구조예요. 메시지에서 필요한 거, 페르소나에 필요한 거, 목적에서 필요한 거, 콘텐츠에 필요한 거 이런 거를 다 장마다 담아서 정리한 책인 거죠. 봐야겠네요. 보고 싶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전문가로 생각하지도 않고 여기에 경력도 많이 없고 저는 단순히 조금 앞서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메시지가 저희 세대나 저희 아래 세대한테 얘기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윗세대에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치. 그 책들이 많잖아요. 밀레니얼과 관련된 밀레니얼 이렇게 정의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거를 밀레니얼이 아닌 사람이 썼으니까 밀레니얼의 입장에서 쓰는 책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고 너네는 절대 집 살 수 없는 세대야. 이제 밀레니얼 후배 입장에서 난 그 집 필요 없어.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돈 벌고 젊을 때부터 행복하게 살다 죽을 거야. 내 노후를 위해 젊을 때 다 고생해서 은퇴해서 즐길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자주 웃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거죠. 제가 막 수익 파이프를 10개다 이래갖고 그럼 엄청 바쁜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저는 세상 여유롭게 살거든요. 진짜 사실 바쁠 줄 알았어요, 되게. 저는 사실 12시에서 1시 이때 출근해요. 일을 자기를 갈아가서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시간을 세워서 일어나는 거를 덜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느낀 게 31살의 앤드류는 지금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의 체력이랑 지금의 하고 싶은 거랑 그런 거를 지금 못하면 나중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회가 짜놓은 각본대로 살면은 노후에 이제 여유롭게 사는 게 목표여서 저는 지금 여유롭게 살고 다음에도 여유롭게 살 건데요. 이게 이제 제 계획이에요. 본인을 브랜드화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먹고 사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 그 모든 것의 증거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고 앤드류님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페르소나도 찾았고 콘텐츠도 했는데 반응이 계속 별로 없어. 견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앤드류님도 그런 기간이 있으셨어요? 그럼요, 있었죠. 네, 저도 유튜브 영상 5개를 올리고 반응이 없어가지고 유튜브를 한 달
쉬었어요. 그 시간 동안 사실 논 건 아니고 영어 유튜버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영어권을 타겟하는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 저 막 룸투어 영상도 찍어보고 SM 엔터테인먼트랑 면접 본 얘기도 하고. 했어요? 진짜 면접 예, 봤었나? 아티스트로 면접 본 게 아니라 디자이너로. 아. 거기에 갔는데 개무실 당해갖고 그거에 대한 영어로 막 얘기하고 막. 재밌다. 근데 그거 조회수 만 넘었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영어 채널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구독자가 100명이 된 걸 보고 아, 내가 한국어 채널도 그냥 하면 안 되겠다. 구독자 100명이나 구독을 해주셨는데, 왜냐면은 100명도 안 되는 채널 구독 안 하잖아요. 잘. 맞아, 잘 안 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첫 구독자 100명한테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 영상을 올렸어요. 100명이 됐는데 제가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려서 죄송하다, 제가 한번 다시 시작해보겠다 그러면서 올렸던 영상이 있고, 지금은 내렸어요, 창피해서. 근데 그 영상이 되게 재밌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화질도 안 좋고 편집이 너무 어색하고 말도 잘 못하고 너무 이상한데, 뭐 슬럼프가 온다거나 힘든 점이 있을 때 그 영상을 봐요. 아, 이때 이렇게 100명한테도 감사했는데 100명 때 감사하면 1000명이 되고, 1000명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10,000명한테 만족하고.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난 시작할 때부터 한 만 명 정도 있어서 내가 뭔가 딱 올렸을 때 반응이 딱 오길 원해, 이거 원해서 컨텐츠 집중을 안 해. 내가 각 잡고 사진을 올리는 것도 창피해요. 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요, 뭐 현타 와요, 자기감이 오는데 왜? 그 100명은 안 감사해요? 100명 실제로 여기다 갖다 놔봐요. 감사해서 막 싹싹 빌걸요? 실제 100명은 진짜 많은 건데. 특히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기대감을 낮추고 시작하는 거, 처음에. 본인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하다 보면은 자꾸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따로 있긴 한데 다른 거 이거 하나 올려봤더니 이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야. 그럼 어떡해요? 맞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이거를 그니까 그게 한 건데, 맞아요. 그게 안 되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죠. 그 너 늦기 전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근데 그거는 되게 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밸런스를 잘 잡아야죠. 만약에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면 그건 세상에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죠. 그걸 버릴 게 아니라 버릴 게 그렇다고 아니라. 잘 이용해서. 네, 잘 이용해서. 아, 저 근데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엄청 대단하고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기 있었던 때는 다 스테이지마다 롤모델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롤모델을 따라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Fake it until you make it 명언이 있거든요. 네네. Fake it, 속여라, until you make it, 네가 그걸 이룰 때까지. 의외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명언인데,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불화를 쳐라, 있어 보이는 척을 해라, 이렇게 잘못 아니야.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 뜻은 사실은 자기를 속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하면, 이미 성공한 것처럼 행동해라. 네네네. 제가 미국에 갈 때는 롤모델이 저 사촌 누나였잖아요. 미국에서 일하는 거가 너무 부러워서 저도 그거를 어떻게 흉내를 내보려면 인턴이라도 가면 미국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에 뭐 정말 정식으로 디자이너 아니더라도 인턴으로라도 미국에 그렇게 흉내라도 내다 보니까 어느새 미국 디자이너만큼의 연봉을 받는 디자이너가 돼 있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인스타그램 인플루엔서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추천도 받고 그걸로 돈도 벌고 좋아하는 일로. 그래서 그 인플루엔서들을 롤모델로 삼았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그 인플루엔서들 하는 행동을 그대로 했어요. 협찬은 아니지만 협찬 받은 것처럼 이렇게 추천해주고 잘 사진 예쁘게 찍어서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인플루엔서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 보니까 어느새 인플루엔서가 돼서 브랜드들에서 협찬을 받고 돈을 받는 인플루엔서가 되었고, 나는 또 그럼 누가 부러울까? 누가 부럽지? 찾아봤는데 세바시에 나오는 사람,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 이제 롤모델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들 다 찾아보니까 유튜브를 하더라고. 아, 그러면 나는 유튜브를 해서 세바시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 그게 제 목표였어요. 또 하나는 게리 V를 보게 된 거죠. 게리 바이너처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유튜브에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영감을 주고 그런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만들게 됐는데, 실제로 댓글에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앤드류님은 언젠가 한국의 게리 V 같은 사람이 될 것 같다고. 제가 게리 V를 멋있어 보이게 한 이유도 강연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에 반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제가 인터뷰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 사람처럼 책도 쓰고 그 사람이 닮았다는 얘기도 듣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다른 채널에서 한 번도 안 했던 얘기인데, 내가 지금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은 지금 뭐라고 했지? 그거를 따라하세요. 마치 내가 그 사람이 있냐. 왜냐면 내가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찾다 보면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를, 나의 자신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누구는 강연을 하는 게 안 멋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뭐 강연하는 게 뭐가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그게 비법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네요. 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안녕.